7번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률 곡선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만기만 다르고 다른 특징이 동일한 금융수단들의 이자율 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고요. 수익률 곡선은 다음 두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으로 이것은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장기와 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입니다. 이것은 수익률 곡선의 상하 평행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관한 이론은 이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보기에서 분할시장 이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기대 이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이론들이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특징인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모두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에 대한 정의를 보면 I는 이자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시점을 의미하고 뒤에 거는 만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I 0,2가 있는데 이거는 연기 기준에서 만기가 2년인 채권의 이자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얘는 연기 시점에서 만기가 1년인 채권의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 첨자로 expectation이 붙으면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기대 이론의 결론은 장기 이자율, 즉 1기를 넘는 2기 이상의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의 평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는 연기 시점에서 만기 1년짜리 채권의 이자율과 1기 시점에서 만기 1년짜리 채권의 기대 이자율 간의 산술평균으로 연기 시점에 만기 2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결정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이자율이고요. 이것들은 각각 단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의 평균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기 시점이기 때문에 1기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기대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T기와 만기가 N년짜리 채권의 수익률로 확장을 하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대 이론을 가지고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은 결국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의 평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래 단기 이자율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어떤 T기의 장기 이자율은 T기의 단기 이자율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기와 이자율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의 모습을 갖겠죠. 하지만 항상 투자자들의 기대가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항상 상승한다고 예상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 미래의 단기 이자율들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낮게 되는, 즉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 이론은 첫 번째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설명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인데 이것은 잘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이론에서 보면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단기 이자율 예상치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단기 이자율의 상승을 예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균에 의해서 구해지는 장기 이자율도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로 미래의 단기 이자율의 하락을 예상을 하게 되면 장기 이자율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상하 평행 이동하는 것을 잘 설명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유동성 위험을 감안해서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단기 채권 선호 때문에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의 평균치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기가 짧은 채권은 유동성이 크고 만기가 긴 채권이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프리미엄 역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더 크게 가산을 해야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이론에서 설명한 우상향하는 경우의 수익률 곡선과 우하향하는 경우의 수익률 곡선을 봤을 때 이 파란색 수익률 곡선처럼 수익률 곡선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가산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상승한 폭을 보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즉 장기 채권일수록 더 큰 유동성 프리미엄이 가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특징 두 가지를 잘 설명한지를 보면 첫 번째,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은 비록 기대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 곡선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 준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인데 물론 수익률 곡선이 하락하는 경우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도 우하향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측에다가 추가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가산해 줌으로써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에 비해서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수익률 곡선의 첫 번째 특징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요. 즉 유동성 프리미엄이 단기 이자율보다는 장기 이자율에 더 크게 가산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장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은 기대 이론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미래의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상치에 따라서 장기 이자율이 영향을 같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두 번째 수익률 곡선의 특징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시장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시장 이론은 기대 이론과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서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데 반해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서로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시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각 만기별 이자율은 각 시장 고유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별도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시장 이론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장단기 채권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 이자율에 대한 기대가 장기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두 번째 특징인 장단기 이자율의 동반 변화 현상 역시 장단기 이자율이 결정되는 영역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만기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채권의 만기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랬죠. 2번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분할시장 이론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 이것은 수익률 곡선의 두 번째 특징이었는데 분할시장 이론은 이 둘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고요. 3번 이것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인데 수익률 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 첫 번째 특징이죠. 이것을 유동성 프리미엄 가산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죠. 4번은 기대 이론인데 중앙은행이 앞으로 계속 단기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할 경우, 이 경우 투자자들의 미래 단기 이자율에 대한 예상치가 점점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 이자율도 하락하게 되겠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7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효율 임금 이론, Efficiency Wag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 임금 이론은 세 케인즈 학파의 이론으로 세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이야기한 가격 경직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세 케인즈 학파의 이론 중에 실질 임금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암묵적 계약 이론, 효율성 임금 가설,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효율성 임금 가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율성 임금 가설 또는 효율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 또는 근로 의욕이 실질 임금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또는 근로 의욕은 실질 임금의 증감수가 되고요. 여기서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임금 한 단위당 근로의욕을 극대화시키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임금 이론이 가정하는 생산성이 실질임금의 증가함수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이론으로 영양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영양가 높은 식사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초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설명력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 태만 모형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효용이 근로의욕의 감소함수일 때, 즉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효용은 떨어지게 되니까 근무 태만을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 태만으로 해고 시에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현재 직장에서 해고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직장보다 비슷한 임금 또는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선택 모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높은 임금 지불을 통해서 근로자의 평균적인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경제학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감추어진 특성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우수한 근로자들이 그 기업에 많이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평균적인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직 모형입니다. 이것은 만약 기업이 시장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게 되고 이직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신규 채용과 또 채용된 인원의 교육훈련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 지불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음으로써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질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적인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또는 근로의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효율임금을 도입을 하면 기업이 시장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에서는 실질임금의 감소함수인 노동 수요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인 노동 공급이 있다고 할 때 실질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더 높게 경직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효율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정확하게는 실질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근무 태만 모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근로계약 이후에 근로자들이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 즉 근무 태만을 할 가능성을 효율임금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3번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직 모형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4번 효율임금은 노동의 공급 과잉을 해소가 아니라 심화를 시키게 되죠. 시장의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8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